과학자라면 노벨상을 받는 게 가장 기가 막히게 큰 영광이겠지만 저 이날 일기에다 이렇게 썼어요. 노벨상을 받은들 이보다 더 기쁘랴. 어려서 시인이 되고 싶었던, 그런데 어쩌지 하다가 과학자가 된 제 글이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동시에 이렇게 탁 실리는데 더 바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행복한 과학자의 글쓰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구구절절히 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최대천입니다. Pre-URP 학생 여러분, 뭐 이렇게 코로나만 아니면 좀 직접 만나서 서로 얼굴도 보고 뭐라 그러나요? 동물스럽게 얘기하면 서로 냄새도 좀 맡으면서 이렇게 강의하면 참 좋겠지만 때가 때다 보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그냥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만났네요. 그렇더라도 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글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될 텐데요. 좀 폭을 넓힌다 그러면 글쓰기 또는 뭐 책 읽기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어쩌면 뭐 과학자가 그렇게 뭐 글쓰기 얘기를 한다는 게 조금은 낯설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제 멘트가 약간 뜻밖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살아보니까요. 이 세상 거의 모든 일에 끝에 가면 전부 글쓰기로 그 성패가 판가름 나는 것 같다는 거의 그런 그 삶의 결론에 이르렀어요. 설마 그럴까? 모든 사람에게 다 이게 적용이 되는 건가? 네, 제가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Pre-URP 학생 여러분의 아마 대부분이 연구자로서의 삶을 지금 꿈꾸고 있는 거잖아요. 예, 과학자로 또는 연구자로 생활을 하게 되면 뭐 그냥 한마디로 우리 대학 교수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쓰는 놈이 왕이다. 우리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써야 됩니다. 뭐 말로 아무리 제가 실험이 잘 돼가지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훌륭한 논문으로 써내고 그걸로 평가를 받게 돼 있는 거죠.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과학계에서 그래도 뭐 카이스트는 물론이고요. 좋은 그 대학이나 연구소에 자리를 잡으려면 네이처나 사이언스 이 학술지에 논문 한두 편 정도는 있어야 명함을 내밉니다. 근데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 제가 이렇게 불려온 아마 이유는 제가 그래도 뭐 퍽 성공했다고 퍽 알려진 과학자로 이렇게 불려왔는데요. 아이고 저 쑥스러운 고백 하나 하렵니다. 저는 네이처나 사이언스의 논문을 한 편도 못 냈습니다. 그러고도 무슨 뭐 과학자라고 이렇게 뻐개느냐 그러실까봐 지금 마음이 영 불편한데요.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가 네이처나 사이언스의 논문 내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실험실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훨씬 저희보다는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논문 내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지금까지 교수로 살면서 네 번 시도했는데 다 낙방했습니다. 그 낙방한 가장 큰 이유는 그 편집장께서 우리 네이처나 사이언스의 독자들이 그리 흥미로워할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뭐 기회를 한 번도 못 얻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얼마나 억울하냐 하면요. 제가 그 낙방한 한 케이스만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코스타리카의 몬테베르데라는 고산지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연히 굉장히 재밌는 개미들을 발견했거든요. 지금 이제 저 가운데 아래쪽 그림에 보면 작은 일개미들 사이에 큰 개미들이 한 두세 마리 있잖아요. 여왕개미들입니다. 근데 색깔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는 까만색이고 하나는 누런색이에요. 이게 왜 이런가 하면 분명히 다른 종인데도 왼쪽 저 그림 사진에 보면 이 친구들은 어디에 사냐 하면 아즈텍 개미라고 부르는 개미인데요. 소크로피아라는 트럼핏 나무라는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들로 보면 굉장히 대나무처럼 생긴 나무죠. 속이 저런 식으로 비어 있고 칸칸이 만들어져 있는 그 속에서 사는 개미들인데요. 저 나무가 나중에 성장하면 한 30m 높이로 굉장히 커집니다. 그때쯤 되면 저 칸막이를 다 틀고 저 안에 딱 한 나라가 살아남습니다. 거기에는 여왕이 한 마리만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건국시대에는 저 칸마다 여왕개미들이 다 따로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언젠가는 여기는 피비린내 나는 정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어느 나라 하나가, 어느 여왕 하나가 천하를 통일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 그 사진에 보면 저 아래쪽에는 누런 여왕개미 혼자서 지금 뭔가 살림을 차리고 있는 거고요. 저 꼭대기로 올라가 보면 검은 개미 4마리인가 5마리 여왕개미가 모여 있는 걸 보실 거예요. 늦게 시작하는 나라일수록 일개미를 만들어내는데 불리하기 때문에 여러 마리의 여왕개미가 함께 일개미를 키웁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 내에 보다 많은 일개미를 키워서 천하를 통일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이런 그 여왕개미들 간의 동맹 현상은 제법 재밌는 현상이라서요. 우리 개미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한 20, 30종에 대한 그 연구가 진행이 돼 있었는데 8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제가 이 개미를 발견했을 때 정말 무지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무슨 케이스냐 하면 같은 종도 아닌데도 일단 동맹을 맺어서 천하를 통일하고 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냐 하면요. 여러분이 삼국지 그 뭐 춘추전국 시대를 생각한다 그래도 손권하고 조조가 손을 잡고 유비한테 쳐들어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손권, 조조는 유비 다 사람이잖아요. 조조가 오랑우탕하고 손잡고 유비에게 쳐들어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종이 다른데도 번식을 같이 하는. 이런 건 자연계에서 이런 걸 발견한 사람은 뭐 인류 역사에 저밖에 없어요. 이거 굉장한 발견이었는데도 제가 이걸 저 네이처에 보냈는데 편집장이 저한테 뭐 우리 독자들은 관심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사이언스에 또 보냈는데 사이언스에서도 똑같은 답을 받았어요. 평생 저는 안주거리입니다. 국제학회에 가면 어느 날 하루 이렇게 친구들 모여가지고 뭐 맥주도 하고 이러는데 그럴 때마다 제 외국 친구들이 저 이거 가지고 골려 먹어요. 이런 기가 막힌 발견으로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논문 못 낸 바보라고 저를 늘 골려 먹어요. 참 기분 되게 나쁜데 한 7, 8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여지없이 또 저를 골려 먹는 일이 시작이 됐는데 그날 콜롬비아 대학에 있는 친구인가 하여간 저한테 갑자기 옛날 얘기를 물어봐요. 야, 너 그때 그 논문 제목이 뭐였냐? 그게 기억이 나냐 이제 한참 옛날인데 아니 한번 뭐라고 썼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제가 저기다 써놓은 제목이에요. Interspecific conflict and cooperation among Aztec queen ants 뭐 이런 정도 쓰지 않았겠어? 아즈텍 여왕개미들 간의 종간 갈등 및 뭐 협력 뭐 이런 야 그러니 그게 될 리가 있냐? 나 같으면 제목을 United Colors of Ants라고 썼을 거야. 그 뭐냐면요.
베네턴이라는 의류회사는 광고를 할 때마다 저렇게 여러 인종을 함께 광고에다가 올려놓고 그 사람들이 늘 쓰는 문구가 United Colors of Benetton이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그 광고 문구를 카피를 해가지고 United Colors of Ants, 색깔이 다른 개미들이 함께 협력하더라 이렇게 쓰면 보나마나 그냥 통과했을 거다. 그 친구의 그 조언이 무슨 뜻이냐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이언스나 네이처를 너무 지나치게 떠받들고 있는데요. 사이언스나 네이처가 그 학계에서 대접받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외국에는 그게 주간지입니다. 매주 한 번씩 집으로 배달되는, 우리나라 같으면 뭐 주간 경향, 옛날 같으면 썬데이 서울 같은 그런 잡지예요. 그런데 다른 학술지들은 1년에 한 4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논문을 투고해도 그 논문이 나중에 그 인쇄가 돼서 나올 때가 되면 적어도 1년, 길면 2년씩이나 걸려요. 그런데 네이처나 사이언스는 매주 찍기 때문에 거기다가 논문을 내면 잘하면 한 달 안에 논문이 실리는 거거든요. 나중에 노벨상을 받을 때 누가 먼저 논문을 썼느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너무 지나치게 심각한 학술지에 내는 것보다 우선 여기다가 대개 네이처나 사이언스의 논문들은 한 페이지, 2페이지 이렇거든요. 짧은 논문을 먼저 갖다가 짱 박아 놓고 그 다음에 긴 논문을 학술지에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인들이,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읽는 거기 때문에 제목을 잘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예, 과학자로서 연구 잘해서 좋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걸 어떻게 포장하느냐, 어떻게 기가 막힌 논문으로 쓰느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걸로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충분히 네이처나 사이언스의 논문을 낼 만한 거리를 갖고도 못 낸 바보라는 거예요. 글쓰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미국의 유명한 저 과학기술계의 유명한 대학이 MIT잖아요. MIT를 졸업하려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이 책을 다 아는데요. 주로 그냥 책 제목보다는 저자 이름 가지고 주로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스트롱크 앤 화이트라고 그냥 부르는 책입니다. MIT를 졸업하려면 이 책을 꼭 읽어야 돼요. 이게 글쓰기 책입니다. 근데 MIT는 우리가 알다시피 공과대학인데 왜 글쓰기 훈련을 이렇게 시킬까? 논리는 이겁니다. 일기 쓰듯 신변잡기를 쓰는,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그런 걸 글쓰기로 하는 건 그건 누구나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과학이나 기술은 어렵잖아요. 내용이 어려운데 그거를 남에게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해야 되니까 글쓰기가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글쓰기가 보통 일반적 글쓰기보다 훨씬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대학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글쓰기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연구자로 사시려면 글쓰기를 잘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나는 지금은 저 프리-URP 프로그램에 있지만 난 사실 그냥 대학 가서 졸업하면 자영업이나 하려고 그런다. 아니면 나 그냥 회사 취직할 거야. 네, 회사 취직하면 글쓰기 안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다니면 매일같이 하는 일이 기한하고 보고서 만들고 이런 일입니다. 이게 다 글쓰기예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셔도 됩니다. 이거 제가 그냥 시나리오를 쓴 건데요. 입사한 지 한 1년 남짓 됐던 어느 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러비에 이렇게 기다리고 서 있는데 갑자기 옆에 누가 섰는데 회장님이 비서하고 이렇게 서셨어요.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이거 가슴이 두근거리겠죠?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게 기회다.
그래서 그동안 1년 동안, 입사한 지 1년 동안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우리 회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내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회장님을 만났으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가방을 열고 368페이지에 달하는 그 내가 밤을 새면서 쓴 그 보고서를 회장님한테 전달하면서 회장님, 제가 생각하는 우리 기업의 미래에 대한 얘기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회장님 그거 읽으실까요? 그 바쁘신 분이. 안 읽어요. 그래서 The One Page Proposal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경영학 책인데요. 이분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 내 주장을 한 페이지로 언제나 정리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7층까지 올라가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회장님한테 한 페이지, 한 쪽짜리 프로포설을 딱 꺼내서 회장님 사실은 뭐 작년에 입사했는데요. 제가 그동안 우리 회사를 지켜보면서 생각한 아이디어들이 여기 있습니다. 전해드리고 그 한 페이지야 7층 올라가는 동안에 요점 탁탁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회장님이 들으면서 차내 있다가 오후에 내 방에 잠깐 들리게 그 가서 회장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하고 차 한잔 마시고 부사장 되고 나중에 회장 되는 거예요. 네, 회사에 다녀도 결국은 얼마나 알아듣기 좋게 잘 내 생각을 정리하느냐 이 글쓰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까 난 자영업 할 거야. 치킨집이나 내고 살지. 그냥 내가 치킨집 내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무조건 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단지 만들어서 온갖 동네에 다 뿌리고 지하철역에 가서 좀 하고 곧 전단지 한쪽 그 안에 뭐 글이 들어가면 몇 개나 들어가겠어요. 근데 그걸 얼마나 매력적으로 잘 쓰느냐에 따라서 내 치킨집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우리나라 개그맨 중에 가장 그 고참 그리고 존경받는 개그맨의 전유성 씨라고 있죠. 이 양반이 그렇게 저 가게 간판을 잘 짓는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그렇게 지어달라 그런데요. 몇 가지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예, 네가 쏟았지? 이게 뭐예요? 예, 네가 쏟았지? 그 얘기예요. 예, 그런가 하면 저기 식스팩 뭐 이런 저 맥주 마시고 뭐 이런 거 하는 데인가 뭐 그런 데도 있고 이 양반이 쓴 책 중에는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미있다 뭐 이런 책도 있고요. 용준 선생님이 나의 유산 답사기가 있으면 전유성의 남의 유산 답사기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왜 저 총성인가요? 거기 가서 저 개나 소나 콘서트라는 걸 해가지고 뭐 기가 막히게 성공시켰잖아요. 우리 콘서트에는 개, 소 못 데리고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아이도 우는 아이 못 데리고 들어갔는데 이 양반이 만들어낸 콘서트에는 개, 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전부 사실은 따지고 보면 글쓰기입니다. 야, 이런 거 다 떠나서 여러분은 뭐 요즘 저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것도 그냥 다 뭐 그냥 간단히 하신다면서요? 스마트폰으로 그만 만나자 그러면 끝나는 거고 뭐 이런 거라는데 그래도 적어도 저는 그리고 아마 여러분 선생님들은 연애 편지를 써본 세대거든요. 네, 예쁜 종이를 마련해서 밤새 씁니다. 쓰고 또 쓰고 저게 뭐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구겨서 버려야 되죠. 뭐 그냥 열흘 밤을 새면서 잘 써가지고 그걸 예쁘게 접어가지고 갖고 있다가 버스 안에서 버스가 털컹하고 흔들릴 때 넘어지는 척하면서 여학생 가방 안에 싹 집어넣고 뭐 방과 후에 여학생 뒤 쫓아가서 그 집에다가 편지 집어넣고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고 제가 많이 해본 솜씨처럼 보이죠? 그 연애 편지를 얼마나 잘 썼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썼느냐에 따라서 지금 누구랑 살고 있느냐가 결정됐을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글쓰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대충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분야를 다 커버한 것 같지 않아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거의 모든 일에 그 판가름을 하는 게 글쓰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학교에서 글쓰기에 대한 그 체계적인 훈련을 안 할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그 글을 잘 쓰면 어느 분야에 있던 유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제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요. 쑥스럽지만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명색이 글 잘 쓰는 과학자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 중학교 2학년 때 모습인데요. 저는 시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과학자가 될 생각은 해본 적이 거의 없는데 이날 어쩌다가 제가 학교에서 우연히 친구들을 따라가서 백일장에 참여했다가 제가 어쩌다가 시부문 장원을 하는 바람에 금메달도 받고 뭐 이랬던 날입니다. 시인이 되고 싶었다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나는 시인으로 태어난 줄로 착각했습니다. 원래 백일장 같은 거라면 문예반 아이들이 다 당선되게 마련인데, 왜냐하면 문예반 담당 국어 선생님이 심사를 하시니까. 근데 이때가 제가 다니던 학교의 뭐 개교 60주년인가 이렇게 좀 대단한 해였어요. 그래서 선배 시인, 저분이 그 유명한 시인 장만영 선생님입니다. 장만영 선생님이 오셔서 심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 같은 이름 없는 신예가 발탁이 된 거죠. 뭐 저는 그냥 착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장원급제를 하고 나니까 나는 시인이다. 그래서 시인으로 살고 싶었는데 예,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네요. 지금은 여러분 학교에 오히려 문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더 많죠, 대부분. 근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한 학년에 12반이 있으면 8반이 이과였고 문과는 겨우 4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과를 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그 물결에 휩쓸려서 이과를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오늘 과학자로 이렇게 마주하게 됐네요. 근데 저는 제가 과학자가 된 게 너무나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문과를 가서 글쟁이가 됐으면 제가 지금 뭐 그렇게 대단한 작가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과학자가 된 덕택에 저는 글 소재가 마를 날이 없어요. 저는 그냥 이 대자연이 다 제가 글 쓸 소재잖아요. 제가 연구하는 뭐 까치에 대해서 쓸 수도 있고 열대 정글에서 본 개미에 대해서 뭐 글 쓸 수도 있고 너무나 쓸 게 많아요. 제 주변에 전문 작가들은 글 쓰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다들 그러세요. 근데 저는 별로 고통스럽지는 않아요. 글을 뭐 그렇게 썩 잘 쓰지는 못하지만 그분들처럼 뭘 써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저 머리를 쥐어짜고 이런 일은 저는 거의 할 필요가 없어요. 쓸 건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오히려 과학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글도 많이 쓰고 굉장히 재밌는 삶을 저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낸 책이 저는 영어도 된 책을 냈는데요. 1997년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에서 제 책 2권이 이렇게 나왔고요. 제가 우리말로 처음 쓴 책은 개미제국의 발견이었고 두 번째 쓴 책이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였는데 오래전에 어느 해에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는 국어 교과서에는 개미와 말한다라는 그건 이제 개미제국의 발견에 있는 한 부분이 실린 거고요.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는 황소개구리와 우리말이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그건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해서 따온 한 꼭지였습니다. 제가 이
이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물론 뭐 과학자라면 노벨상을 받는 게 가장 기가 막히게 큰 영광이겠지만 저희 날 일기에다 이렇게 썼어요. 노벨상을 받은들 이보다 더 기쁘랴. 저는 과학자지만 과학자가 과학책에 뭐 언급됐다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어려서 시인이 되고 싶었던, 그런데 어쩌지 하다가 과학자가 된 제 글이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동시에 이렇게 탁 실리는데, 예, 전 뭐 더 바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행복한 과학자의 글쓰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구구절절히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낸 책들의 아주 극히 일부, 한 3년 전인가요? 어느 기자가 저를 인터뷰하러 와서 교수님 이름이 겉장에 책 표지에 이렇게 언급된 책만 한 100권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개미제귀의 발견을 제가 1999년에 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이제 22년째 되는 거죠. 한 20년 남짓에 100권, 많이 썼네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게 별로 고통스럽지 않고요. 저는 과학자가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글쓰기는 그냥 좋아서, 제가 글 쓰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또 책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냥 뭐 더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막 제 자랑을 해도 별로 안 믿으시길래 제가 정말 본격적으로 자랑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시는 이 대단한 작가들, 우리나라의 거의 뭐 대표하는 작가들이잖아요. 예, 제가 이분들하고 다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저를 너무 우습게 보시지 마십시오. 돌아가신 박경리 선생님, 저 아래 계시는 토지를 쓰신 박경리 선생님, 저를 말년에 많이 아껴주셨고요. 저 왼쪽 코너에 있는 박완서 선생님, 예, 황소개구리와 우리말이 국어교과서 1단원이었고 선생님 글이 2단원이었어요. 제가 선생님 뵙고 선생님 제가 앞에 먼저 나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옆에는 뭐 도가니 뭐 이런 것들을 써서 아주 문제 작가인 공지영 씨고요. 그 다음엔 예, 너무나 유명한 김훈 선생님, 예, 또 김영하 소설가 김영하 씨, 그 아래는 시인 최승호 선생님, 옆에 시인 황지우 선생님, 김지하 선생님, 요즘 아주 잘 나가는 정유정 작가, 신화 연구도 하던 이은기 선생님, 소설가 김영경 씨, 은희경 씨, 예, 뭐 이런 대단한 작가들을 제가 알고 지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만일 그냥 글쟁이로 살았으면 전 지금도 저 신춘문예 준비하느라고 끙끙대고 있을 거예요. 제 주제에 뭐 대단했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제 글을 읽어주세요. 뭐냐하면 제 글을 읽다 보면 소재가 생각이 난대요. 네, 저 가운데 정유정 작가는 작년에 지니라는 보노보와 인간이 이렇게 교감을 갖는 막 그런 소설을 쓰셨는데 저를 찾아와서 부탁을 해서 제가 일본 영장류 연구소에도 보내주고 독일도 보내주고 그래서 그 영장류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소설을 쓰셨어요. 하여간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얼마나 참 재밌는 삶을 사는지 여러분이 느낌이 오시죠? 저는 그 흥미진진한 여러분이 지금 다 좋아하시는 그런 과학의 최전선에도 있으면서 이런 문학의 심취해 있는 분들하고도 교감을 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저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는 책이 참 귀했어요. 저희 집에 책이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제 등 뒤로 그냥 뭐 책이 쏟아질 것처럼 많은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책이 제 기억에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마루에 저쪽에 책 한 권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동화 백과사전이었어요. 근데 뜻밖의 이게 재밌더라고요. 백과사전이. 백과사전은 그렇게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데나 얍 하고 펴가지고 그냥 조금씩 읽으면 되는 거예요. 마치 요즘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에 하나쯤 올라오는 그런 거 읽는 그 정도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옛날 저는 디지털 글에 벌써 익숙해진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제가 이제 워낙에 노는 걸 좋아하는 놈인데 어머니가 가끔은 제가 이 책을 뒤적거리는 걸 보고 제가 책을 좋아하나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세계 동화전집이라는 걸 사주셨어요. 아미치스의 사랑의 학교, 뭐 집 없는 천사, 뭐 이런 동화들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가보지도 못한 그 유럽의 어느 나라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한국 단편문학 전집이라는 걸 사주셨어요. 여러 권으로 돼 있는데 김동인 선생님의 배따라기로부터 시작하는 우리나라 단편문학 뭐 거의 총망라한 거죠. 정말 해질 때까지 읽었습니다. 저 종이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래서 제가 제법 과학자지만 단편 소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게 제법 많아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또 우리나라 문학만 읽지 말고 세계 문학을 읽어봐라 그런 차원에서 노벨 문학 전집이라는 걸 사주셨어요. 뭐 발음을 이렇게 하나 그러시죠? 요즘 우리 그냥 노벨 문학상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노벨. 근데 그 당시 진짜 노벨이라 그랬거든요. 제가 사기치나 한번 보실래요? 네, 저기 보시죠. 노벨상 문학 전집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노벨상 수상한 작가들의 작품을 읽으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저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솔즈니슨이 이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제 그걸 또 사다가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이분은 다른 노벨상 수상 작가들에 비해서 그 장편이 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든가 또 희곡을 많이 쓰셨는데 뭐 수용소 군도 뭐 그걸 다 넣고도 책이 다른 작가들의 책에 비해서 얇게 나와서 걱정이었나 봐요. 그래서 뒷부분에 수필을 여러 편 번역해서 끼워 넣었더라고요. 그 수필 중에 하나였는데요. 정말 반 페이지짜리 수필이었습니다. 그 추운 러시아의 겨울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다가 그 나무가 이제 슬슬 쓰러지니까 장작 한 개비를 이제 또 집어서 그 안에다 넣으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개미집이 있는 줄 모르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끝납니다. 가까스로 그 엄청난 공포에서 벗어난 개미들은 방향을 바꾸더니 다시 통나무 둘레를 빙글빙글 맴돌기 시작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일까? 많은 개미들이 활활 타오르는 통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 그리고는 통나무를 붙잡고 바둥거리면서 그대로 거기서 죽어가는 것이었다. 뭐 그냥 솔제니친 선생님도 도대체 개미는 이게 뭐 하는 거냐. 그 뜨거운 불길에서 탈출하고 난 다음에 도망을 가야지. 근데 다시 불길로 뛰어들어서 그 알, 애벌레 뭐 이런 것들을 끌고 나오기 위해서 뛰어들어가지고 거기서 타 죽더라는 거죠. 저도 이거 읽으면서 그래 참 개미는 신기하다. 그냥 그러고 끝난 겁니다. 근데 참 묘한 게요. 이 문학 작품들은 한번 이렇게 읽고 나면 우리 머릿속에 어딘가에 이렇게 탁 틀어박히는 그 묘한 그 습성이 있어요. 이게 먼 훗날 제가 미국 유학을 처음에 이제 펜스테이트,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 석사를 하던 시절인데요. 소시오바이올로지라는 과목이 있더라고요. 우리말로 하면 사회생물학이잖아요. 저는 원래 문과를 가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아마 문과를 갔더라면 글쎄요 제가 뭐 영문과, 철학과 아니면 사회학과 뭐 이런 곳을 갔을 텐데
어쩌다가 이제 과학자가 되겠다고 생물학도가 돼서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소시오, 사회학과 바이올로지, 생물학을 접목시켜 놓은 것 같은 그런 과목이 있다. 그러니까 뭐 들어야죠. 그래서 당장 신청을 해서 들어와서 앉았어요. 첫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소시오바이올로지가 뭔가를 설명하겠다. 그러면서 왜 일개미들이 자기를 희생하느냐. 그러면서 나라를 구하려고 그렇게 애쓰느냐. 그런 행동을 연구하는, 그런 행동의 진화를 분석하는 그런 과목이다. 아유, 솔젠친 선생님이 궁금하셨는데, 나도 궁금했는데. 그냥 그 첫 시간에 아마 저는 제 삶의 진로를 결정한 것 같아요. 아, 나 이 공부하겠다. 그 수업에서 부교재가 The Selfish Gene이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 저는 저 책을 읽고 그냥 하루아침에 세계관, 인생관이 그냥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예, 그 이래로 저는 그냥 유전자의 렌즈를 제 눈에 끼고 그냥 삽니다. 저는 이 세상 모든 현상을 유전자 렌즈를 통해서 봅니다. 저한테는 너무 기가 막힌 제 삶의 대전환이었어요. 그리고 펜스테이트에서 석사를 마친 다음에 바로 그 소시오바이올로지를 쓰신 저자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가 돼서 그분하고 거기 버트 웰도블러라는 교수님하고 두 분이 개미라는 거의 백과사전 수준의 책을 내셨는데 이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세계 개미 학계의 1인자, 2인자 이렇거든요. 근데 그 두 분이 그냥 같은 대학에 하버드 대학에 같이 계시니까 거기는 완전히 개미 연구의 메카입니다. 한 30명 정도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매일 개미 연구만 합니다. 개미 얘기만 하고. 근데 참 저는 어쩌다가 제가 뜻밖의 고집이 센가 봐요. 울슨 교수님한테 저는 개미를 연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울슨 교수님이 왜? 즉 개미나 꿀벌은 어떻게 해서 사회성 곤충이 됐는지에 대한 이론도 많이 나와 있고 연구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흰개미가 여러분 중에 혹시 흰개미를 그냥 흰색을 띠는 개미라고 알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흰개미는 개미나 벌하고는 굉장히 다른 곤충이죠. 흰개미의 사회성 진화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흰개미의 사촌이라고 알려져 있는 조랩토라 민벌레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울슨 교수님이 처음에 저한테 왜 그래야 되냐고 허락을 안 해주셨어요. 제가 하여간 1년을 매달려서 허락해달라고 뭐 징징거렸습니다. 울슨 교수님이 드디어 저한테 그래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순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세계의 1인자가 됐습니다. 단숨에. 어떻게 해요? 조랩토란 너무 희귀한 곤충이라서요. 저걸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에. 그래서 그냥 제가 연구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제가 그냥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 그냥 농담처럼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혹시 이러고 사나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얘기 드리는데요. 남이 다 하는 요즘 잘 나간다는 연구 거기에 목맬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분야에 뛰어들면요. 나만 뛰어든 게 아니거든요. 내 주변에 무지무지 많아요. 그래서 무지하게 경쟁이 심하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학자로 제법 활약을 하게 될 때는 지금부터 적어도 한 20년 후가 될 겁니다. 30대 후반, 40대 뭐 이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지금 잘 나가는 분야가 계속 잘 나가는 분야로 남아 있을 거냐? 저 제 목숨 걸고 내기할 자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세상이 빨리 변할 때 지금 잘 나가는 분야가 20년 후에도 계속 권좌를 누릴 거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잘 나가는 분야 긴 줄의 뒤에 서지 마시고요.
짧은 줄에 가서 그렇다고 짧은 줄을 일부러 찾아갈 것까지는 없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이걸 찾았는데 뭐 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지 않더라. 그건 오히려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저 때만 해도 뭐 그 흰개미에 가장 가까운 사촌이 민벌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한 건데, 예, 몇 년 전에 DNA 연구로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흰개미의 사촌은 바퀴벌레입니다. 사촌 정도가 아니라 흰개미는 복잡한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바퀴벌레입니다. 사회성 바퀴벌레. 예, 그래서 뭐 결국은 제가 뭐 박사학위까지 했는데 흰개미의 사회성 진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밝히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저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짝짓기 행동을 하는 바람에 제가 다윈의 sexual selection, 성선택에 관한 연구를 더 많이 사회성 진화보다는 그쪽을 더 많이 하고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제가 한국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이 민벌레는 열대 정글에만 사는 곤충이라서 열대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연구를 제대로 못했어요. 지난 뭐 20, 30년. 근데 한 3년 전에 미국에서 곤충학 교과서를 새로 만든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 연락이 왔어요. 민벌레 챕터를 절더러 써달라고. 그래서 뭐 제가 권위자니까 써야 되나 보다 하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거의 한 20몇 년 연구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메일 답장을 하고 미안한데 내가 사실 한국 와서 조랍터라 연구를 못한 지가 너무 오래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게 좋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한 2주 후에 다시 이메일이 왔는데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직도 네가 최고의 권위잖아. 아이 그러는 바람에 뭐 할 수 없이 수락을 하고 지난 몇십 년 동안에 나온 논문들 한 100몇십 편 나왔더라고요. 일본 학자들도 제법 몇 명 뛰어들었고 독일 학자들도 뛰어들고 뭐 이래서 그 논문 전부 다 읽고 종합해가지고 그 챕터를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나왔거든요. 제가 그 사진을 빼버렸네요. 뭐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나비가 전부 다 나비 목에 속합니다. 딱정벌레는 딱정벌레 목, 민벌레 목에는 한 30종밖에 없어요. 그냥 너무 별 볼 일 없는 곤충목 중에 하나인데 뭐 그랬거나 말거나 나비 목도 어떤 양반이 하나 쓴 거고요. 딱정벌레 목도 누가 하나 쓴 거고요. 예, 민벌레 목도 제가 쓴 겁니다. 뭐 다 똑같이 기여하는 거죠. 예, 참,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되고 난 다음에 권자에서 내려오기도 참 힘드네요. 예, 제가 농담처럼 자꾸 얘기하는데요. 어떨 때는 남이 다 하는 걸 하는 것보다는 남이 하지 않는 걸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일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개미를 정말 연구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이미 민벌레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아깝지만, 저보다 1년 늦게 제 연구실로 들어온 댄 펄먼이라는 친구한테, 예일 대학에서 온 친구한테 양보했어요. 지금은 저 보스턴의 브랜다이스 대학에 교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마 양보하면서도 굉장히 알딸딸해 했나 봐요. 저 친구는 평생 저 개미 연구하면서 저를 배제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늘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개미로 박사학위를 한 사람이 아니건만 뭐 개미 연구를 저는 뭐 나름 충분히 했어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뭐 하버드 대학에서는 전임 강사를 2년 했고요. 정식 교수는 아니었고요. 정식으로 교수 생활을 한 곳이 3곳인데요. 미국의 미시간 대학 그리고 서울대에서 교수를 했고요. 이화에 대해서 저를 영입하는 바람에 또 이화여대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바뀌더라도 제 연구실은 언제나 같은 이름으로 유지했어요. Laboratory of Behavior in Ecology, 행동과 생태를 연구하는 곳이다. 제가 서울대학에 와서 2년이 채 안 된 어느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분자생물학이나 뭐 신경생물학이나 이런 분야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참 많죠. 근데 그런 연구를 하는 교수들도 많아서 그런 교수님들은 학생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지를 않는데요. 저는 첫 해, 뭐 둘째에 거의 뭐 7, 80명 대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를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와서 뭐 다들 뭐 기린 연구하고 싶습니다. 무슨 나도 아직 아프리카 못 가봤는데 뭐 돌고래 연구하고 싶습니다. 해양학과도 배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제가 그 많은 학생들의 꿈을 자꾸 짓밟더라고요. 못한다, 못한다. 요 건물 옆에 개미나 우리 하려 그러는데 왜 연구비도 없고 여건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어느 날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과연 내가 행동생태학, 사회생물학이라는 분야를 대한민국에 키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느 날 참 이상한 결심을 제가 합니다. 제 연구를 접고, 저는 연구하려면 열대를 가야 되는데 연구비 확보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 연구를 접고 학생들이 하고 싶어하는 연구를 어떻게든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 모양이네요. 여기 주변에 있는 사진들이요. 제 연구실에서 연구한 동물들 사진들입니다. 예,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게 또 제 외국 친구들의 안주거리가 되더라고요. 그 학회에 갔다가 이렇게 둘러앉으면, 야, 너 뭐 민물고기 논문 썼더라? 얘 귀뚜라미 논문도 쓰네, 야. 얘 뭐 말 논문도 써. 야, 넌 뭐냐? 동물원장이냐? 예, 대개 학자들은 한 가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대가가 되는 거죠. 저는 뭡니까 이게 어떻게 괜히 학생들한테 제가 제 삶을 양보해갖고 전 뭐 죽도 밥도 아닌 거죠. 뭐 까치 논문 몇 편, 거미 논문 몇 편, 뭐 바퀴벌레 논문 몇 편. 제가 도대체 뭐 하는 놈인지가 이상해진 거죠. 그래서 뭐 제 외국 친구들이 저를 참 안타깝게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예, 저도 아마 굉장히 이게 제 마음속에 어떠리면선 제자들을 위해서 저를 뭐 제 삶을 양보했다는 뭐 숭고한 그런 건 있어도 마음속으로 늘 기분이 안 좋았어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2010년, 그러니까 11년 전이죠. 자연과학계에는 백과사전을 만드는 붐이 지난 한 20년 동안 일었습니다. 그 웬만한 분야의 백과사전이 다 만들어졌어요. 저희 동물행동학 분야에도 백과사전이 만들어졌는데 그 분야별로 편집장을 이제 선임을 하는데 17명이 선임이 됐는데 저한테 총괄 편집장 하는 분이 사회행동 분야를 절대로 맡아달라고 그래서 사실 이게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동물행동학 분야에 대한민국은 존재감이 없습니다. 일본은 동물행동학회가 있는데 1년에 뭐 한 1000명씩 모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저와 제가 키워낸 제자들 뭐 몇십 명밖에 없습니다. 학회를 만들기도 힘든 그런 별 볼 일 없는 나라의 학자를 이 17명 중에 저 빼놓고 16명은 전부 백인입니다. 그리고 전부 네이티브 스피커입니다. 영어권에서 태어난 사람. 저는 이게 철도로 그런 걸 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황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서 책이 나왔습니다. 2010년에 3권으로 1, 2, 3권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2016년에 출판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메일이 왔는데 그 개정판을 만들기로 했다는 거예요.
개정 증보판을 만들기로 했는데 절더러 총괄 편집장이 돼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이 미쳤냐. 우리 17명 중에 나만 외국 사람이다. 나만 유색인종이다 말하자면. 그리고 나만 non-native speaker다. 나는 영어를 배워서 한 사람이고 나머지 16명은 다 그냥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 누구를 시켜도 나보다 잘할 텐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그랬더니 그 총괄 편집장이 원래 하시던 분이 이제 연세가 거의 80이 다 되셔가지고 더 이상은 못 하시겠다고 안 하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서 그럼 누굴 시킬까 그랬더니 도대체 말도 안 되게 그 양반이 17명 중에서 저를 지목했다는 거예요. 얘가 제일 잘할 거다. 에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제가 고사를 했어요. 그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한 달 동안 이 출판사에서 슬금슬금 아니 우리는 꼭 네가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네가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다 싶어서 보낸다. 거의 매일 이메일이 오는 거예요. 이메일이 왔는데 그걸 또 어떻게 안 열어봐요. 매일 열어봤죠. 그게 전략인 줄 몰랐습니다. 한 달 만에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하겠다. 그래서 2016년부터 3년 동안 제 삶은 거의 이 백과사전 만드는데 다 들어갔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밑에 이런 섹션 편집장들을 15명을 제가 선임을 했고요. 무려 4권에 해서 저희 분야에 한다 하는 유명한 동물행동학자 한 600명 정도를 총동원해서 드디어 개정판을 만들었습니다. 4권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여러분이 화면 밑에 보시면 에디터-인-치프, 총괄 편집장, 제이천 최, 제 이름이 박혀 있습니다. 저는 이거 제가 죽어도 제 집안의 가보로 물려줄 작정입니다. 제가 이 책을 받고 정말 이렇게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제자들한테 제 삶을 빼앗긴 줄 알고 너무 억울해했는데 저를 이 편집장으로 모신 이유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학계의 원로 교수님들이 백과사전의 총괄 편집장으로 나는 이 녀석보다 더 나은 학자를 난 생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 맥주 마시면서 저 골려 먹은 분들이에요. 야, 넌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그런데 막상 백과사전을 총괄 편집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동물을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제가 혼자서 그 많은 동물을 무슨 재주로 연구했겠어요. 제 제자들이 열심히 해주는 바람에 같이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다양한 이런 그 동물들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제가 제자들 덕에 이런 어마어마한 영광을 얻었습니다. 저 요즘 한 2달 전부터 제가 유튜버가 됐는데요. 최재천의 아마존이라는 걸 하면서 온갖 동물들의 행동에 대한 방송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관심이 있으면 한번 들어와 보세요. 다들 재밌다고 그러네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몇천 명이 모여서 구독을 하고 있나 봐요.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왜 과학자가 글을 써야 하느냐, 왜 과학자가 글을 잘 써야 하느냐 하는 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물리학자 그러면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최고인데 아인슈타인 다음으로 위대한 물리학자가 누구냐? 위대한이라고 제가 여쭙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으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리처드 파인만이 아인슈타인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냐? 그건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물리학자지만 가장 위대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텐데 왜 이런 답이 나오느냐? 다른 위대한 물리학자들은 책을 쓰지 않았는데 이분은 책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파인만 책, 물리학 책
안 읽어본 분 거의 없으실 텐데, 이러다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분이 그냥 유명세만 타는 게 아니라 이분의 이론을 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여기저기에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스마트폰 이런 거에 이분의 이론이 굉장히 많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책을 쓴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윈 이래 가장 유명한 생물학자는 누구냐? 이렇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이것도 논쟁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 세상 사람들한테 이 설문조사를 돌렸더니 압도적으로 1등한 분이 리처드 도킨스입니다. 리처드 도킨스가 생물학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생물학자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만 왜 그래요? 리처드 도킨스는 굉장히 많은 책을 써서 생물학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도 리처드 도킨스의 책은 한두 권 정도 다 읽어봤죠. 그래서 이분이 유명해진 거고요. 그냥 유명해진 게 아니라 이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시작이 되고 굉장히 활발해진 겁니다. 예,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예, 제가 여기 코끼리가 변을 보고 계시는 장면을 이렇게 했는데, 예, 책을 쓴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자로서 논문을 잘 쓰는 거 최우선으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논문만 쓸 게 아니라 일반인도 읽을 수 있는 과학책을 써야 합니다. 그 일반인 속에는 그냥 무협지 읽는 사람만 포함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리학자, 화학자도 정치학자도 경제학자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쓰는 논문을 경제학자가 읽을 리는 없습니다. 물리학자도 안 읽습니다. 하지만 제가 책으로 써주면 하다못해 화장실에 가서라도 들쩍거리면서 조금 읽습니다. 이게 서로 학문 간의 소통을 일으키고요. 또 제가 유행시킨 그 개념으로 하면 통섭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자에게도. 책을 쓰려면요. 뭐가 들어간 게 있어야 나오잖아요. 코끼리가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똥을 많이 누는 거는 엄청나게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책을 쓰려면 책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라서요. 무조건 벌자 들어가면 다 싫어하거든요. 재벌은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고, 예, 학벌 좋은 것도 괜히 욕먹기 십상이고요. 파벌 정치하는 사람들 다 이상한 사람들이고. 제가 오래전에 제가 저를 가리켜서 책벌이라고 한번 불렀거든요. 책을 많이 모으고 많이 읽고 많이 쓰고 근데 아무도 저한테 욕 안 하네요. 저 나쁜 놈 책벌. 예, 책은 모든 걸 용서받는 건가 봐요. 책 읽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책 읽기와 행복한 글쓰기. 여러분 다 훌륭한 과학자가 되실 텐데, 예, 그 연구 잘하고 실험 잘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책 많이 읽고 글을 잘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젠가 직접 만나요.